네, 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어제 마무리됐죠. 지명직 비대위원회 유상범 전주의 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가 포함이 됐고요.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 의장에는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발언 먼저 듣고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습니다. 일단 일하는 비대위를 한다고 처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원분이 4분인데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천목회나 이런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낙선자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넣어야죠. 특히 수도권의 아슬아슬한 지역에서 낙선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죠.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당의 변화를 주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친윤계 법조인 중심으로 비대위 꾸렸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견 외견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뭐 그런 지적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부 저 법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평가받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안에 좀 약간 그 다른 조금 그 내부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 지역 안배는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김용태 당선인 같은 이제 수도권에서 실제 청년으로 당선된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주의 의원처럼 강동 지역에서 낙선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합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자체가 그래서 인원도 과거와 같은 비대위 2자리 숫자가 아니고 1자리 숫자 7명으로 마무리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 같이 이제 뭐 비대위가 뭐 4, 5개월씩 하는 비대위가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달, 많게는 3달, 이른바 브릿지형 비대위.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약간 슬림하게 그런 인적 구성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됐냐, 어떤 분들이 역할을 하냐 이거보다는 진짜 전대 룰을 개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비대위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죠. 전대 시기도 시기지만 전대 룰을 개정할 수 있느냐가 저는 결국 이 비대위의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비대위가 마치 행정적인 것만 처리해서 다음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로 이관하는 이런 형태의 비대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룰 개정을 할 수 있는 비대위라면 지금 인적 구성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것 하지 않고 행정적인 능력만, 행정적인 절차만 보여줘서 다음 전대로 갔다. 이러면 이제 사후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걸 눈여겨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근데 이 비대위원회 그 구성이라는 게 뭐 친윤 법조인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은 아무튼 간에 지금 이번 총선의 그 대참패가 윤 대통령 책임론이 굉장히 비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위가 아무리 절차상의 문제, 전당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혁신하는 그 분위기는 좀 풍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개개인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이 이 인원을 구성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권 전체로 볼 때 뭔가 그래도 비윤 인사도 들어가고 물론 김용태 당선인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좀 법조인은 가능하면 좀 색칠 좀 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황우려 비대위원장도 판사 출신이고 여기 지금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 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 여권 전체가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공천 과정도 그랬고 말이죠. 또 요직의 검찰 출신들 많이 기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도 이번에 후속 비서관 인사도 그렇고 말이죠. 도대체가 여권, 여당 플러스 용사는 바뀔 의지가 있는 거긴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볼 때 여당은 바뀌기 어렵겠구나.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갖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당선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비대위원 가운데 김용태 당선인을 제외하면 쓴소리할 사람이 누가 있냐. 다 비슷비슷한 사람 아니냐. 변화 쇄신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으로는 지역 안배 잘 됐고 조합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사실 뭐 정치는 사실관계 영역이라기보다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의 기재보다는 감성의 기재가 더 많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용태 당선인의 역할이 크겠죠. 근데 저는 전주의 낙선자, 전주의 그 의원의 전 역할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도권 낙선자잖아요. 수도권 낙선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 강동만 해도 한강벨트의 한 축이어가지고 초반에는 기세가 괜찮았다는 얘기를 듣다가 막판에 패했잖아요. 그럼 왜 패했는지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민심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본인이 이제 2주 후면은 이제 배지를 띄는데 무슨 비대위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할을 하지 않는 비대위원이라면 지금 수락하지 말았었어야죠. 전주의 의원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수도권 낙선자고 한강벨트에서의 낙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 염태영 의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충청이잖아요. 본인은 뭐 손쉽게 당선된 지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뭐 지금 여당 지도부에 너무 많은 그 법조 일색이다. 근데 이거는 한국 정치를 관통하는 사실 같은 기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도 어쨌든 지금 법조인 출신이고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인 추미애 의원도 법조인 출신. 그러니까 이 사실 여의도에 일단 법조가 좀 과대 표집돼 있다. 이거는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은 그렇게 총선 민심을 아프게 받아들였는데도 또 계속 법조인으로 계속 돌려막기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뼈아픈 지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과대 표집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분들이 이제부터는 비대위원회 4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오시는 분 말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임명직으로 오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당대 시기요? 이거는 총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두 분의 역할로 될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전대 룰이 자꾸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이 전대 룰이 그냥 당원 100%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좀 약간 여권이 좀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그냥 가서 전대가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개정이 돼서 30%의 여론조사가 반영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용광로 전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념적이거나 혹은 다양한 정책 스펙트럼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용광로 같은 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당이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계기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주목해야지 법조다 비법조다를 놓고 보기에는 누가 됐느냐 이거부터 볼 거는 아니라고 좀 봐요. 어떠세요, 교수님? 인선 법조인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뭐 하나의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만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친윤 색깔이 너무 강해요. 강하고 지난해 벌써 오래됐어요. 3월 8일 전당대회 때 연판장 돌린 분도 여기 계시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쨌든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정관계를 바꿔야 된다. 이게 결국은 핵심이에요.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진부하게 되긴 하는데 그게 없으면 지금 뭐 국민의힘은 뭐 2년 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선거도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지지율을 올 수가 없다고요. 지금 어쨌든 의석수가 워낙 지금 야권이 많기 때문에 야당이나 용산이 정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말이죠. 동력은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지지율마저 지금 그 정권 출범 2년 시점에 가장 낮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정치를 하겠냐고요. 그렇다면 뭔가 이런 것들도 법조인도 가능하면 배제해야 돼요.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진부할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인선부터가 하나도 바뀌지 그러니까 않았다. 법조인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것도 억지로 해도 바꿔야 돼요. 억지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려 합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병원 갈 때 전화도 하기도 하고 영수회담 제안도 했고 물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내용은 별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제스처나 스타일에 형식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단지 이제 제스처나 스타일에만 너무 이제 국한되는 것 같아서 대통령의 그런 변화가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번에 인선을 보니까 저 사실 황운회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부터 큰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전 전당대 룰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만 지금 그런 당론이 높잖아요. 당의 여론이 높은데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유상문 비대위원도 그렇고 정점식 의원도 전당대회 100% 이거 유죄된다 당심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거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럼 이거 연장선상에서 어떠세요? 아까 전당대회 룰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범 비대위원이나 정점식 정책위 의장, 현행 당원 100% 투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정말 이분들이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김용태 의원이 매기 역할을 해야죠. 지금 한 분이? 근데 지금 지명직 의원 4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황우려 위원장이 가장 의중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뭐 황우려 위원장이 뭐 정계를 은퇴한 원로이건 간에 현직 비대위원장입니다. 행정권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구조는
일곱 여섯 분의 이제 그 비대위원들이 논의한다 하더라도 최종적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잖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을 내리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 저는 어쨌든 지금 그 비대위원 100% 그러니까 당원 100%로 하는 비대위가 넘어간다? 그럼 비대위를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당대회 그냥 그 전당대 관리위원회를 띄워서 하는 게 낫지 뭐하러 굳이 비대위라는 절차적 과정을 거칩니까? 경선 룰을 바꿀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고 봐요.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하자면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여권이 어떻게 쇄신합니까? 무언가 변곡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변곡점이 전당대회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형식과 내용에서 다른 절차적 과정을 보여줘야지 에너지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의미가 없죠.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다양한 의견이 이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그 천하람 당선인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 비주류 인사들이 참여한 천목회 있잖아요. 그럼 천목회 멤버 중에 비대위원을 뽑았으면 어떨까? 지명했으면 어떨까? 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당대회 룰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는 왜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전 비대위가 이게 오래가는 비대위가 아니라 7명 비대위, 굉장히 슬림한 비대위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급적 전대도 땡기면 땡기지 뒤로 늘리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의사결정에 많은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소모적인 걸 하지 말고 일단 김용태 의원으로 당선인으로 대표되는 소장파를 하나 갖다 놓음으로써 그렇게 하자는 얘기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이 4명의 그 이제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가 설령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개인의 의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년 남은 이 지금 대통령 임기를 그야말로 거야에 맞서서 어느 정도 끌어가려면은 정말 단 하나의 말씀,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 대통령 지지율밖에 없어요. 국정 지지율을 40에서 50까지 올리지 못하면은 거야를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한 그 변곡점은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부가 출범하느냐가 실제로 용산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딱 일치하는 이른바 싱크로율 100%의 당정관계? 이게 지금 어쨌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총선 민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게 저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 구성을 보면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을까? 할 것 같다. 교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저희가 알 길이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교감이 전혀 없겠습니까? 전혀 없어도 이상한 거죠. 당정이라는 게 하나의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데 단지 당무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란 얘기고 당의 자율성을 해치면 안 된다. 즉 이 정당이 집권 여당이 여의도가 말이죠. 여의도가 과거는 삼청동 지금 용산입니다만 용산과 삼청동에 종속 변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혀 얘기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정무수석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정무수석이 못 들어있겠어요? 저는 용산과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만 단지 지금 이 나타난 이 현상만을 두고 볼 때는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분이 또 잘할 수도 있어요. 뭐 전당대회 100% 당심을 반영해야 된다고 했다가 바뀔 수 있죠. 네.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총선 이후에 총선이 끝난 지가 벌써 한 달하고 사흘이나 됐어요. 4월 10일이었으니까 총선 이후에 전반적으로 여권에 나타나는 분위기라든지 인사 같은 것 그게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 인사가 바로 이 비대위원 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국민들이 볼 때 여건이 변하고 있구나를 인식시키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봐야 되겠죠.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요 나타난 이분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동안의 정치 경험을 이분들의 행로를 우리가 추적해 볼 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개정이 이 인선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물론 전당대회 100% 당심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취지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성향도 그렇게 뭐 이렇게 개혁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바뀔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평론가님은 이제 전당대회 룰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시기 얘기도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기 얘기 나오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공공도서관에 나타났다는 얘기 있고 뭐 여전히 화제가 되고 네. 있는데 왜 이렇게 주목도가 계속 높을까요?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당권 주자든 대권 주자를 포함해서
지금 가장 누가 주목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팬덤의 그 결집도가 높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는 일정하게 새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그 말하자면 천성적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한 달 정도 지금 오늘로서 제가 알기로 이제 한 달하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일단 총선에서 2선 후퇴를 한 지 한 달하고 3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 이를 식당이라든가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 노출하다가 그거는 사적인 공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공공도서관이라는 거는 네. 일단 공적인 약간 공간이에요.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약간 로비형의 그 이른바 그 원탁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어폰 끼고 책 올려놓으면 다 지나가는 사람도 시선 끌게 돼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앉아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이 앉아있는데 시선을 안 끌겠습니까? 그리고 사진 찍자 뭐 하자 다 사인하자 다 응해줘요. 이 얘기 뭐냐면은 대중에게 노출이 되는 걸 떠나서 일단 저는 기지개를 켜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뭐 TV만 보겠습니까? 신문도 보고 아마 전화도 할 겁니다. 계속하면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무기력해 보이고 뭔가 자꾸 이렇게 쇄신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본인한테 들려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봐?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정치인이 당연히 살아있는 생물처럼 여론의 흐름에 편승해서 가는 게 정치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에 대한 어떤 소환에 대한 주목도 혹은 한동훈을 부르는 목소리의 톤이 높을수록 점점 저는 전당대 열기는 높아가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저는 제도적까지 받침해 줘야 된다고 그런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어떠세요, 교수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움직임.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전 위원장입니다만 그냥 위원장이 출마 안 할 거다 전당대회 네. 그렇게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바뀌었어요, 저도. 아, 그러세요? 이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안 나올 뿐이 뭐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거기 일부러 뭐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이 일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있으면 다 노출되는 거고 말이죠. 안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당연히 보여질 것이고 또 언론도 유난히 또 관심이 많아요. 뭐 색깔이 뭐 이어폰 색깔이 뭐 어떻다 뭐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당신 나와야 된다. 나가라. 나오라고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개 주변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요. 이른바 우리 부추긴다는 표현을 네. 쓰는데 그럼 아무래도 자신도 또 지지도 나오는 거 보면 나쁘지 않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게다가 2년 후에 전당대회라고도 그러니 게다가 또 이 방송이 좀 많습니까? 이 보수 쪽에 나왔던 패널들은 또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좀 받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래도. 저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추측이 바뀌고. 이 추측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그 네. 추측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전당대회에 나와서 만약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저는 승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생각보다. 저는 나오기만 하면? 네, 나오기만 하면 상당히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를 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향후 입지나 행보나 이른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그 행보에 있어서 과연 유리할까라고만 보기엔 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금 계산을 할 별개로 거다. 전 봐야 네, 되지 네, 않느냐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게 전당대회 시기하고는 저희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자꾸 이제 연계하게 되는데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전당대회 룰 하면 우리가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유 전 의원도 지금 팬미팅 하고 이제 점점점 이제 몸풀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정말 전당대회 룰이 바뀌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한가요? 유리 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전당대회가 여당의 가장 큰 행사여야 하고 그게 컨벤션 효과도 가져와야 되고 여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룰이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맞습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 맞아요. 그런데 그 당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당이 존립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가져오게 해주는 건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당을 만들더라도 그 당의 존립 목적과 가치를 계속 이어주는 건 국민입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여론에 수렴하는 창구를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수치가. 많은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뭐 800만에 육박하는데 800만이면은 뭐 전 국민을 다 다양하게 수렴한 거니까 굳이 목소리 듣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하면 계층별로 성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국민의힘의 당원 룰이 30%의 단 30%의 여론 수렴이라도 가져왔을 때 비로소 용광로 전대회가 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다시 말하면 한동훈서부터 유승민까지. 그 사이에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다 끼워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 전대만이 저는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리더십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지 이게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지자. 이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요. 당원 100%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제도적인 약간의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미죠. 이게 누구에게 유불리로 가자. 그 얘기는 절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룰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관계. 유승민 전 의원은 아무래도 당신보다 민심이 조금 더 반영되면 좀 유리할 거예요. 유불리 안 딸 수가 없죠. 전당대회 주자들 선거에서 규칙을 안 딸 수가 없는데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 어쨌든 당신보다 민심이 조금 더 반영되는 30%가 됐건 50%가 됐건 30% 이상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지난 전당대회 이전에 3대 7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여당도 뭔가 역동적이 되고 그래야 여야가 좀 비슷한 게임이 된다고요. 이게 지금 야당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정치는 절대로 한쪽에 편향되면 그 권력은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졌잖아요. 지금 거세게 좀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야당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당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너무 취약해 보이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이게 이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여권이 스스로? 야당을 견제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권력이 균형이 맞는다. 물론 이제 분할 정부라고 그래서 디바이디드 거버먼트라고 얘기하는 게 이원적 정통성이에요. 네. 듀얼 레지티머시라는 게 행정 권력은 이쪽 여당이 갖고 있고 입법 권력은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선출 권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분할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분점 정부, 분할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느 한쪽이 견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말이 분점 정부, 분할 정부지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대통령 권력이 3년이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야권이 공공연하게 탄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총선 기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조금 더 수위를 높여간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여당이 약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여권이. 그런 면에서라도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통해서 역동성을 뭔가 좀 일으켜서 누가 되더라도 그래야지 여야가 야당도 여당을 두려워하죠. 지금 야당이 여당을 좀 가볍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제 최근에 그 당대표 적합도 묻는 여론조사가 좀 있었거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좀 앞서고 있고 당 지지층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좀 큰 폭으로 앞서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그거죠.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 많은 그 말하자면 박근혜 그 대통령 때부터 일종의 약간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핍박받는 지도자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온 거고 지난번에 어쨌든 그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선까지는 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약간 결이 다르죠. 약간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같은 느낌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약간 민심도 수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난 한 달 동안 충분하게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간판으로 치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신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위드훈인가 하는 네. 한동훈의 이제 팬카페가 6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 그렇더라고요. 숫자가 됐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팬덤의 지지층을 넘어서 이제는 확고한 팬덤의 지지층을 가졌다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가능성에 대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늘 핍박받아 오다 보니까 뭔가 이런 중도에 위치해 있는 정치인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뭔가 약간 중도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를테면 당대표를 거르는 일합을 겨룬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축제가 되고 용광로 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여기에 되는 분들은 강하게 내가 어떤 당심과 민심을 모두 얻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대가 저는 시기도 시기지만 그게 용광로 전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대위가 뭐하러 2, 3개월 동안 관리형 비대위 하면서까지 전대 만듭니까? 굳이 이대로 시스템 그대로 가져갈 거라면은 저는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빨리 발족시키는 게 낫지. 저는 그 생각으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은 뭐 한동훈 의원하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정치 경력이나 뭘로 볼 때.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갑자기 뜬 인물이죠. 그야말로 법무장관하고 여권의 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지금 또 아주 먼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런 점에서는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했다가 원내대표 됐잖아요. 박근혜 네. 대표할 때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 그때 이른바 배신의 정치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 이제 경로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경로는 전혀 다르죠. 유승민 전 의원은 학자 출신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검찰 출신이고 이것도 다르고 당연히 경력도 이쪽이 많고. 근데 어쨌든 둘이 하면은 현재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일단 외연확장은 있는 거예요. 중도층. 그래서 당신보다 민심이 더 반영되면 좀 유리하지 않냐라는 말은 이제 거기에 논거를 두고 있는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이제 뭐 이른바 팬덤이 생겼다고 다들 그러니까 네.
위두훈이란 말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또 이 보수편은 다또 위두훈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째서 그렇게 비슷한 얘기하는 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상당히 기대가 있는 거죠. 이 보수층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해요. 그럼 두 분 다 나올 걸로 보세요? 글쎄 제가 뭐 맨날 그것까지 예측 못하겠어요. 제가 뭐 점쟁이가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 나올 것 비대위원 같아요. 바뀌셨고. 아니, 유승민 전 예, 예. 의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지금 때는. 분위기로는. 근데 뭐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제가 뭐 얘기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간에 유승민, 한동훈 나오고 만약 안철수까지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요. 상당히 여권에 이야말로 흥행이 되죠. 그렇죠. 이른바. 나올 걸로 보세요? 어때요? 전 분 나올 다? 거라고 다 나올 거라고 예.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어쨌든 지금 7월 전대는 아닌 걸로 지금 거의 결론이 나는 7월 초 전대는 아닌 걸로 나니까 저는 뭐 7말 8초라고 보는데 그러면 아직도 2달 반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은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분들이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여권의 잠재적 지도자 혹은 당권 대권 후보들이라 그러면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어려우니까 이걸 피하고 조금 다음을 도모한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죠. 어려울 때일수록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빛나는 별을 보려면은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밝은 별을 봐요. 지금 어려울 때 더 깊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별의 순간이 누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맞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같이 나눠줘야 합니다.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그 시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내가 가장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배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다. 그래서 국힘당이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또 라인 사태가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경제 주권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다. 공개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뭐 인사차 오늘 이렇게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뭐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저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시죠. 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부터 이제 두 사람이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실 추경호 지금 사실 가진 분은 박찬대 원내대표잖아요. 저분은 다 가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상 전략도 다양하게 쓰는데 네.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없어요. 네. 지금 뾰족한 카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카드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달라는 건 달라는 전략으로 가야지 다 갖겠다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파행을 한다거나 그대는 이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21대 국회,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소야대 국회 초반기에 주호영 원내대표 당시에 수석 부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겪어봤으니까. 아마 이걸 굉장히 네. 그때 그래서 결국은 원 구성 때문에 1년간 국회가 파행이 돼버렸잖아요. 네. 민주당이 일단 상임위 다 독식을 하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제가 보기에 다 요구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인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법사위 운영회 중에 민주당 보고 뭘 뺏어올까?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다 보는데 안 준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도 여론의 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더더군다나 추미애 지금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걸 다 갖게 된다 그러면은 의회 독식이라는 아마 굉장한 또 프레이밍이 좀 무거운 프레이밍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겉으로는 제가 보기에 엄포용으로 하지만 이게 관철용은 아닐 거예요. 그 틈새를 잘 이용해야죠. 그래서 법사와 운영 중에 네. 어느 것을 가져올 것인가를 잘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네. 접근한다 그러면 그 협상력을 발휘하지만 일단 all or nothing, 전무 아니면 전무 전략으로 가거나 이거 뭐 아니면 뭐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팔짱 끼고 나 빠지겠다 하면은 그럼 국정운영에 대한 또 파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난도의 숙제를 받아들였다 저는 봅니다. 어떠세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지금 네. 말씀처럼 우선 당장 최상병 특검법이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지금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재표결을 할 텐데 이탈표가 뭐 17, 18표 나오면은 이제 만약에 이쪽에 다 참석한다고 치고 야당이
그렇게 되면 이게 재의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총선에서 진 거 이상의 엄청난 파국이에요. 여권으로서. 임기 3년 남은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여당이 이탈표가 나와서 표결을 이게 한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단속해야 돼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이게 큰 난관일 겁니다, 아마. 그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거고? 원구성 협상도 당연히 네. 지금 뭐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사위나 운영위에서 저도 하나 가지고 와야죠. 그걸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108석 대 191화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경력이 제법 되잖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좋은 말씀인데 전 유능제강이라고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겨요. 지금 같이 강하게 강대강으로 갔다가는 네. 그 감당이 어려울 거예요, 야당은 지금. 야당의 기세가 너무나 지금 세기 때문에 이럴 땐 조금 오히려 또 부드럽게,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오히려 강하다는 게 강약할 때 무려 피지컬한 강이 아니라 네. 이 강도할 때 강자, 그 강한 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줄 거 내주고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108대 175, 그렇죠. 108대 192의 네. 숫자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면서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의석도 없고 정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계속 용산과 주파수를 맞추려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게 가장 전 큰 걱정이에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전히 용산을 의식하게 된다면 더 본인의 스텝이 꼬일 겁니다. 그러지 말고 헌법기관답게 현실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를 간다면 야당도 함부로 올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구성에 있어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받고 그렇게 그런 가야 될 전략을 겁니다, 말씀을 아마. 하셨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최상병 특검법 이탈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탈표가 17표, 18표 나와가지고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낙선한 의원도 많고 낙천된 의원도 많고 또 이분들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죠. 국회 임기가 30일까지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당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그 임무는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여당 소속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무튼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3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8표씩가 나올까? 전 재의결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만일 이거를 이번에 참았다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절차와 명분을 가지고 상정했다 그러면 얘기는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무리하게 밀어붙였거든요. 누가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듯한 그런 당략적 의도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출장 가는 거 맞겠다, 당신 못 가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기세였고요. 그런 와중에 그 겁박이 통해서 국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갑자기 상정했잖아요. 네.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안 돼요.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안보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여야 합의했을 때 이렇게 조건부로 돼 있는데 갑자기 뒤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웅 의원만 그때 이렇게 해준 거고 다 나왔는데 설령 재표가 된다 해도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그렇게 됐을 때 남은 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화된다는 데 대한 가장 이제 당의 구성원으로서 그 우려가 클 테고 두 번째가 민주당의 그 속내에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에서는 절차 명목으로 해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까지는 동의 못 해주겠다라고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번 21대 국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연임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을까요? 당연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조정식 의원하고 이제 추미애 이제 당선이 나오고 네. 이제 단일화했고 네. 또 정성호 의원은 뭐 이미 이제 사퇴를 포기했고 이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정리가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건 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심이 작용한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아요. 그 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저희들이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원식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 후보가 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뭐 경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미애 의원 당선인 네.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자꾸 우원식 의원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단독 추대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우리가 국회의장을 어느 정당이 그렇게 추대하는 형식으로 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의원이 그나마 끝까지 표가 얼마 나오든지 간에 그런 어떤 뚜렷한 경쟁을 통해서 그런 국회의장을 선출되게 해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이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게 지금 추미애 의장이 처음서부터 이제 이런 저는 분석에 동의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밀사들이 주고받았다. 네, 하여튼 뭐 비선이라는데 전 비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고 사적 라인들이 이제 뭔가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통해서 아마 지지층 이탈이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 최소한 우리 그 입법 권력인 국회 권력도 우리 쪽에서 큰 이제 말하자면 개혁적인 목소리 가진 사람이 해줘야 한다. 그래서 뭐 이른바 게시판에 뭐 특정 뭐 음료수를 패러디한 뭐 미애로 합의를 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설령 추미애 의장이 된다고 쳐도 전 민주당의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사불란하잖아요. 그야말로 이재명 일극 체제인데 국회에서조차 이 추미애 국회의장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모든 마음을 반영해서 국회를 의사일정 운영한다면은 그거는 민주당 의총장이지 국회의장이라고 국회의원 회관이랄까 본회의장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그래서 저는 추미애 의장이 명심을 보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 저는 말의 라임을 딴다면은 명심보다는 중심이다. 그래야만 그게 이재명 대표를 설령 도울 수 있는 길이지. 거기에서 모든 의사 일정을 추미애 의장 마음대로 한다? 상당한 저는 앞으로 어떤 정부의 부담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미는 거는 야권 독주에 대한 비판을 좀 이렇게 분산하려는 거 아니냐, 이재명 당대표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분석도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온건한 지점에 속하고 스탠스를 잡고 추미애 의장이 좀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인다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 좀 거친 모습들이 좀 중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국회가 삼권 분립을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까? 삼권 분립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입법권을 가진 완전한 분점 정부예요. 근데 그 분점 정부조차 이재명 대표의 의사대로 움직인다? 저는 그거는 삼권 분립의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그러려고 국회의장 한다 그러면 차라리 심판 없는 축구 경기 하는 게 낫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무리한 저는 요구라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여당을 걱정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야당을 좀 걱정해야 되겠어요. 야당이 지금 의석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거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권력이라는 게 너무 쏠리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뭐 절대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권력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너무 쏠리는 것 같아요. 이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게다가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가 거의 이제 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거의 공통으로 했다고요. 했었죠. 그거야말로 너무너무 위험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아무리 특정 정당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은 분명히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설령 이 국회를 운영하는 내용 속에서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있겠죠. 아무래도 자신의 친정 정당을 편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기도 전부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그래도 국회의장인데 그런 말을 그냥 말하자면은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의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게 통하지만 우리 정치 항상 머물러 있습니까? 지난번 21대 총선거도 이겼다가 대선 뺏겼잖아요. 2년 있다가 불과 23만 표 차이에 불과했지만 권력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민이에요. 박근혜 탄핵했던 국민이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국민이에요. 만만한 국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런 야당이 너무 세져가지고 이제 국회의장 후보들이 감히 그런 얘기를 쉽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야당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 22대 국회 어떻게 시작할 걸로 보세요? 추미애 당선인도 만약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 안 하겠죠. 국회의장이 막상 됐는데 그렇게 후보 시절 때 얘기한 것처럼 기계적 중립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막 가겠어요? 그 추미애 당선인도 벌써 6선인데 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국회의장으로서의 명예에도 손상이 가고 국회의장은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생 국회의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장을 하면 나중에 가문에 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게. 자기 정치적 명예의 문제예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의식할 것 같고 또 정치 실리로 볼 때도 추미애 당선인이 만약에 의장이 된다면 그렇게 의정을 본다면 국회의장을 그거는 야당에게도 안 좋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추미애 의장에게도 의장은 된 거 전제로 하는 거니까 저는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이 만약 된다면 우원식 의원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추미애 의장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미애 만일 의원 당선인이 두 번 보수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지난번 법무장관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켜서 보수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 국회의장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편협하고 또 혹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상권 분립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또 하나의 당대표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한다 그러면 저는 민심이 거기에 어떻게 조응하겠습니까? 저는 뻔한 결과가 있으랴 봐요. 최 교수님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2년 후에 다른 선거에서 또 졌다. 그러면 추미애 국회의장, 당시 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추미애 의장이 또 책임론이 불거질 거 아닙니까? 저 그러면 또 다른 또 두 번째 그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개혁도 좋고 아무리 선명성이 좋아도 그래도 국회의장은 명심보단 중심이고 국민의 마음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상권 분립을 한 대한민국의 국채에도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라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의장이 되시고 나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원한다고 다 날치게 합니까? 다 강행 처리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여당, 야당 다 부담을 갖고 잘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